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7월 24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LS증권의 염승환 이사고요. 오늘 증시가 좀 아쉽게 끝났죠. 아침에 좀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결국 오후에 삼성전자가 좀 급락했죠. 그러면서 증시가 좀 부진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뭐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가, 요새 바이오주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조금 이제 좋은 것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에 라이브는 그 상담은 못 해드렸고, 그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범송공자님, 원래 애널리스트 하셨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그 공시, 전자공시 관련해서, 근데 제가 이것저것 질문들 좀 뽑아가지고 많이 질문해드렸는데 되게 괜찮아요. 내용도 괜찮고, 여러분도 한번 혹시 오전에 라이브 못 들으셨던 분들은 한번 전자공시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그거 좀 한번 방송 보시면서 체크하시는 것도 일단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좀 해드릴 거는 이제 내용들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미국 증시랑 이제 알파벳 테슬라 실적 발표했죠. 엔화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오늘 아마, 근데 삼성전자가 HBM3 승인 받았거든요. 3. 근데 중요한 게 HBM3E죠. 요거 아직은 아직 통과 못한 거죠. 예, 통과하려고 지금 이제 계속 그 테스트 중인데, 어쨌든 또 통과가 아직도 안 된 거냐 뭐 이런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8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8월 아니면 이제 늦어도 9월이죠. 이제 3분기 안에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지금 어쨌든 승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뭐 실패한 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이렇게까지 주가 빠질 이유가 있었나, 좀 그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아무튼 HBM3는 승인 받았고, APR이 그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서 뭐 1만 대 팔았다. 그래서 좀 견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이오시밀러가 또 요거는 좀 새로운 내용일 수 있는데, 미국 제약사들이 특허가 되게 많아요. 이거를 막 이중으로 막 특허를 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약 그 기간이 오래, 이제 특허 보존되는 기간이 늘어나는데, 그걸 좀 제한하겠다, 미국에서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바이오시밀러한테는 좋죠.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셰일가스 혁명에 $1,000억 베팅한다. 니케이 아시아에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드리고, MLCC 비만율 증가에 들썩이는 스위스 비만 치료 산업. 스위스가 당뇨, 그러니까 환자 한 명당 제일 많은 그 지출을 한대요. 예. 치료비를 많이 지출하니까 좀 스위스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건설에 대해서 정말 되게 오랜만에 랠리가 시작될 것 같다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보고서인데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한샘, 그 다음에 AI 디바이스 사이클의 본질. 사실 요거는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삼성전기 긍정적으로 보는 보고서입니다. MLCC. 그리고 트럼프의 AI 맨하튼. 기술주가 흔들렸지만 사실 트럼프가 됐을 때 오히려 AI한테 수혜란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해리스가 갑자기 좀 또 이기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것도 이제 지금 지지율이 막 오락가락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BHI, 한국가본, KB금융, HD 현대인력들, 이 두 개는 오늘 실적 발표했죠. 그래서 요거 어제 했고, KB금융 이제 둘 다 했는데 어제 했죠. 예. 좋은 실적들이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우, 나스닥 모두 다 하락했지만 뭐 거의 보합이라 뭐 하락했다고 보긴 좀 그렇고요. 일단 시장의 관심이 실적과 경제 지표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약보합본에 마감했고, 매그니피센트 7, 그러니까
미국의 시총 뭐 아주 큰 7개 기술주 평균 주가가 7월에만 8%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았어요, 실제. 근데 지금 실적들 다 좋아요, 보면. 실적은 되게 괜찮아요. 근데 너무 기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분기나 뭐 이런 거 실적 전망을 하잖아요.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다음 전망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좀 축소시키는 조정이 나오고 있고, 코카콜라 이익도 어쨌든 꾸준합니다. 예. 가격으로 올렸는데도 판매 증가했는데, 근데 이제 제임스 콘시 CEO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의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극심한 인플레 국가를 제외하면 작년에 인플레는 6%였는데 이제는 2, 3%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 잡혔다.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아주 김현석 그 특파원님이 아주 잘 좀 정리를 해주신 걸 제가 또 직접 요약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핵심 뭐냐면 인플레 잡힌다. 그리고 소비 괜찮다. 미국 견조하다. 다만 저소득 소비자는 힘들다. 예. 그리고 지금 레스토랑 덜 이용한대요. 예. 덜 이용하고 외식할 때 차니까 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주 비싼 건 또 잘 됩니다. 식당 가보면 비싼 식당이나 뭔가 엣지 있는 데는 돈을 지불하고 그냥 가요. 예. 근데 그 중간이 좀 어렵죠. 그리고 아니면 완전히 싸든가 아니면 집에서 그냥 이 싼 걸 사와가지고 집에서 먹어요. 이렇게 완전히 갈리는데 이거를 코카콜라 CEO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게 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가성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가는 예, 트렌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슈퍼마켓 같은 게 잘 될 수 있고요. 예, 슈퍼마켓이나 대형 마트보다는 차라리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그 체인형 슈퍼마켓들 있죠. 이런 쪽. 편의점도 괜찮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단체 식당 하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단체 급식 하는 뭐 현대 그린푸드나 CJ 프레시웨이 같은 회사들 있죠. 이런 거 보면 그쪽 업종은 뭐 견조한 거죠. 근데 대신에 외식 쪽은 좀 전반적으로 부진하겠죠. 외식은 부진하고. 예. 그런 걸 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이 부분이고, 중국은 안 좋대요. 여전히 약하고 라틴 쪽 브라질과 멕시코 좋고 동남아 좋고 인도가 가장 낙관적이다 장기적으로. 예, 이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 코카콜라 CEO가 느끼는 그러니까 그 언급한 이 부분에서 많은 게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랑도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많아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징주는 이제 빅테크가 강세를 보였지만 반도체가 하락해가지고 기술주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아마존은 이제 목표 주가 올렸고 GM은 실적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다행히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회사들한테 다행인 게 전기차 판매 목표는 유지를 했어요. 20만 대. 근데 저거 달성하려면 한 달에 이제 7월부터요 27,000대씩 계속 팔아야 돼요. 6월에 8,000대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좀 멀긴 하죠. 근데 달성한다고 지금 제시를 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다만 전기차 포기를 안 하고 계속 투자를 하니까 투자들은 야 전기차 지금 안 좋은데 저 투자금 많이 들어가면 주저하는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거죠. 네, 그 중국이 안 좋대요. 그리고 중국에서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주가가 좀 급락했고, 테슬라는 그 실적이 좀 예상보다는 좀 부진했죠. 그래서 시간에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NSP 세미컨덕터 여기도 좀 주가가 예, 좀 안 좋았는데, 다만 NXP가 이게 반도체 회사인데요. 자동차 반도체가 절반이 넘어요. 근데 자동차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볼 거는 AI 쪽이 좋아요. 그러니까 AI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거죠. 예. 알파벳도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괜찮습니다. 특히 클라우드가 28.9%나 증가했어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예. 유튜브도 13% 증가했지만 기대는 좀 못 미쳤고요. 자본 지출 여기 중요하죠. 뭐 이런데 설비 투자하는 거 요게 91.4%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 CEO가 뭐냐면 AI 투자 많이 할 텐데 인내심 가져라. 이걸로 돈 벌긴 좀 아직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투자는 계속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아직은. 테슬라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43% 감소했어요. 예상이 좀 미달했고,
영업이익률도 좀 예상에 못 미쳤습니다. 근데 경쟁 전기차보다 좀 낫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전기차 힘들다. 그렇지만 장기로는 결국 전기차가 고객한테 제일 좋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는 믿음은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좋다. AI에 많은 투자하고 있다. AI에 상당히 좀 많은 돈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 판매 증가율은 과거보다 낮을 것 같다. 그래도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다. 그러니까 방향성으로 하반기가 좀 더 낫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사이버 트럭에서 연말까지 수익을 낼 거다. 로보택시는 10월로 연기했어요. 그 기사가 맞았어요. 결국 10월 10일로 로보택시 그 이벤트는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저가형 전기차 그대로 내년 상반기 출시하는 거 이제 확인이 됐고요. 예, 다만 일론 머스크는 이게 얘기하고 항상 연기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 저가형 전기차도 내년 일단 봐야죠. 그리고 25년 말까지 옵티머스 로봇 생산해서 공장에 투입하고 하겠다 이렇게 했고, 멕시코 공장 건설은 지금 대선 때문에 일단 대선 끝나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중단됐고, 엔비디아 GPU 수요가 너무 높아서 도조 이제 테슬라 자체 칩이거든요. 이거 투자 좀 늘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680 배터리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2분기에 성과가 좋았다고 하고요. 건식 공정을 사용한 사이버 트럭 제작하고 있는데 아직은 음극 만들 때만 쓰이고 있고 양극 쪽은 공정을 아직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건식 전극 공정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당분간 좀 테슬라는 주가가 좀 부진할 가능성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수혜로 좀 오르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해리스가 인기가 많고, 거기다가 지금 실적에 대한 약간의 실망, 이제 이벤트가 좀 당분간 없잖아요. 딱히. 그래서 조금 소강 상태. 근데 뭐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테슬라는 어쨌든 아주 안 좋을 때 투자하면 성과가 좋았고, 너무 막 좋을 때 쫓아가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반대로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자, 엔화 강세 전환 지속 중이다. 엔화가 오늘 급등했고요. 유로 파운드가 약한데 엔화만 강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그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좁아질 겁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할 거고 일본은 어쨌든 올립니다. 시간은 늦어도. 그러니까 일본 통화가 강해질 수 있고, 또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니까 안전자산이 엔화가 더 부각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예, 그리고 너무 많이 빠졌죠 엔화가. 그래서 이런 흐름이면 엔화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냐. 엔화가 강세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전기 같이 일본 MLCC랑 경쟁하죠. 일본 경쟁사들이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이제 로이터에서 뉴스가 나온 건 HBM3 지금 이제 요 4세대 버전은 승인을 받았대요. 받아서 이제 중국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중국 엔비디아 물량에. 근데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는 3E라고 차세대 제품. 이거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다 통과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미통과됐다. 아직 품질 충족 못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바뀐 건 없어요. 지금 여전히 그 테스트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는 만약에 이런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안 좋으면 그거 항상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예, 저런 노이즈가 방향을 바꾸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빠진 건 좀 아쉽지만, 예,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실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니까요. 예, 이렇게 보고 있고, APR에 아까 말씀드린 뷰티 디바이스 좀 있었고, 참고로 실적 발표는 다음 주 31일 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바이오시밀러한테 또 날개가 다는 게 미국 상원에서 법안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환자를 위한 저렴한 처방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특허 건수를 제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매출 1조 원 이상의 아주 그 블록버스터급 큰 신약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신약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특허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끝나면 복제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복제약 나오면 불편하니까 이걸 보호하려고 여러 특허를 막 걸어놔요. 계속 겁니다. 복잡하게 중첩한다 그러죠. 그래서 21년 기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위 10개 약품은 한 개당 특허가 74개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호되면 신약은 가격이 안 떨어지잖아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계속 높게 유지가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렴한 약을 찾는 환자들은,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좀 필요한 걸 고민해보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제일 많이 팔린 그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 요게 휴미라죠. 그래서 이미 특허 풀려서 지금 삼성 셀트리온이 복제약을 출시했습니다. 했는데 이 휴미라를 개발한 에브비가 특허만 250개를 중첩시켜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오리지널 약물을 계속 지켜냈대. 20년간.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이제 풀린 거예요. 작년에 드디어. 예. 근데 이런 이제 중첩되는 거를 없애주면 2.5조 원 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특허 침해 주장할 수 있는 특허수를 20개로 제한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70개가 아니라 20개까지는 해라. 근데 그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좀 막는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상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 법안을 이제 그러니까 상원에서 법안을 발의를 한 거죠. 그래서 초당적인 법안이고,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법안이 올라갔을 때 이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높은 게, 왜냐하면 초당적 법안이니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FDA도 바이오시밀러에 유리한 정책을 검토 중에 있고, 이게 뭐냐면 또 한 가지가 오리지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근데 항암제가 아까 그 뭐 휴미라라는 뭐 이 신약이 있는데 지금 이거밖에 못 쓴다. 그럼 이거 써야죠. 비싸도 어떡합니까? 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바이오시밀러가 나왔어요. 성능이 똑같아요. 효능은 이거 쓰나 이거 쓰나 몸에 이상도 없어요. 차이가.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쓰는 게 유리하죠. 싸니까. 보통 한 30-40% 싸게 되는데, 근데 약국에서, 그러니까 약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시밀러는요, 이게 좀 복잡한가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인터체인저블 상호 교환성 임상도 받아야 되고, 거기서 별 문제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또 일일이 승인을 또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법안이 만약에 또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FDA가 이런 걸 이 인터체인저블을 승인을 해주면 그냥 신약이든 바이오시밀러는 똑같이 처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교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이오시밀러 약국 같은 데서 그냥 바이오시밀러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오리지널 아니고도. 그러니까 일일이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손쉽게 대체 처방. 그러면 FDA의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바이오시밀러 좋죠. 예. 이런 이제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연간 이제 환자 부담금도 이건 설명해드렸죠. $8,000 넘어가면 보험사가 20%인데 이제는 $2,000 이상 넘어가는 환자 부담금 나오면 60%를 그 증가하는 금액의 60%를 보험사가 부담해야 되니까 보험사들은 바이오시밀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56개의 바이오시밀러가 허가됐는데 미국 기업이 24개, 한국이 12개. 뭐 바이오시밀러 하면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셀트리온이죠. 그다음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런 쪽이 있으니까. 오늘 참고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굉장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참 실적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내 셰일가스 혁명에 $1,000억 베팅한다. 무슨 내용이냐면 원유 경제잖아요. 근데 가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점점. 미국이나 러시아가 셰일가스 개발해가지고 에너지 부국됐죠. 미국은 에너지 수출해요. 그래서 유가 올라가도요 경기가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에너지로 돈 버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트럼프는 에너지 더 많이 생산해서 수출 많이 해서 공급 늘리고 물가 안정화시키고 그런 수출 통해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는 게 트럼프의 목표입니다. 트럼프가 되면 아마 셰일이나 이런 거 더 생산을 하려고 할 거예요. 예, 조선주한테 좋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해서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거죠. 예, 사우디도 어쨌든 이제 셰일 가스를 만들겠다, 캐겠다. 그래서 자프라 가스전, 예, 여기가 중동이 제일 큰 가스전인데 이거를 이제 일본 LNG 수입량이 70년치가 여기 묻혀져 있대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1,000억,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죠. 엄청난 돈을 투자할 계획이고 가스 생산은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지역에서 셰일가스로는 가장 역대급으로 큰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또 사우디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프라 너머를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천연가스 생산량이 2030년에 지금보다 60% 증가할 거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가스 생산국이 된다. 그리고 이 가스를 이용해서 어쨌든 이제 발전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력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는 원유나 석탄에 비해서는 이 탄소 배출이 적으니까
그걸 대체하는 걸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난 1월에 원유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이 이제 중단한다. 예, 그래서 그 중단한 만큼을 천연가스 개발에 더 넣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사우디는 미국과 호주에서 LNG 생산 및 거래에 참여하고 있고 3월에 호주 LNG 지분 보유한 미국 미드오션 에너지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LNG 프로젝트 두 곳에서 연간 650만 톤 조달하는 계약에도 합의를 했고요. 예, 이거를 유럽과 아시아에 판매도 하겠다. 또 사우디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유명하죠. 여기 아부다비에 LNG 플랜트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조선도 좋아요. 조선은 당연히 저걸 운송해야 되니까 그것도 있고 건설도 좋죠. 저거 누가 만들어줘야 됩니까? 건설.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사우디 수주 따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 건설주한테도 좋은 뉴스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스 개발에 집중하는 거는 에너지 외교 추진하기 위해서다. 예, 천연가스가 이제 무기가 안보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친환경적이고. 예, 그래서 석유 수요는 앞으로 20% 감소하는 반면에 지금의 환경 규제가 이어지면요, 천연가스는 20% 증가하고, 근데 어쨌든 넷째로 탄소 배출 제로로 2050년까지 가면 2050년에 석유 수요는 지금보다 무려 70%나 감소하고 천연가스도 감소하겠죠. 예. 완전히 이제 탄소 배출 제로로 간다. 그러면 천연가스 수요는 절반만 감소한다. 그러니까 결국엔 천연가스에 대한 좀 중요 부분들을 얘기했으니까 뭐 LNG 쪽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예, 볼 수 있는 그런 기사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년 만에 MLCC 많이 말씀드렸죠. 주가가 무거워서 정말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걸 보는 건 매출이 진짜 늘어날까? 매출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PC 업황이 개선돼야 되거든요. MLCC가 거기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일본 업체들이 선두그룹인데 여기가 일본이요, 전체 아마 60% 점유율 차지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가격 인상을 고민 중에 있대요. 삼성전기도 그럼 따라가겠죠. 그리고 삼성전기는 내년에 아마 판가 10% 상승할 거라는 이제 전망인데,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도 올릴 수도 있다. 크기가 되게 작은 이제 완전히 예, 쌀알의 250분의 1밖에 안 되는 크기인데, 전기 저장했다가 전류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자동차에 다 들어갑니다. 전기차는 3만 개, 스마트폰에 1000개, 500cc 맥주잔에 그 MLCC 채우면요 3억 원어치 정도 돼요. 굉장히 이제 가치가 있는 제품이고, AI 제품이 많이 나오면 기존 제품보다 탑재량이 늘어나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이번에 그 배터리 안에, 그러니까 배터리 팩에 배터리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BMS인데 여기에 고전압 MLCC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400V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200V예요. 그럼 충전 시간이 짧아지고 경량화, 설계 공간. 현대차가 고전압 쓰는 걸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또 대세가 될 텐데 거기에 맞는 MLCC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매출이 뭐죠? 단가 곱하기 물량인데 단가 오르겠죠. 지금 분위기상. 물량은 스마트폰, AI PC,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돼요. 근데 적어도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팔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물량과 단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엔저에서 엔고로 바뀌면, 엔화가 강해지면 그 부분도 유리하겠죠. 자, 스위스가 인구는 적은데 비만 인구가 늘고 있고 2017년에 성인 인구 11%가 비만이근데 예, 일단 스위스 남성 39%, 여성 27%가 비만이 될 거다 2030년에.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비만 인구가 전체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미국은 거의 40%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비만 인구가 정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고비나 이런 게 인기 끌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원료는 당뇨병 치료제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오젬픽과 위고비가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건데 이게 스위스에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라고 있어요. 이게 인슐린을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드가 많이 나오면 이제 식욕이 떨어져요. 식욕이 떨어지고 인슐린 분비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해주는 역할을 하는 치료제고, 혈당 측정기도 같이 좋아진다. 요즘에 이건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여기 팔꿈치 요런데 붙여가지고 뭐 하죠? 내 혈당 체크하죠. 예, 계속 나 혈당 체크. 나한테 맞는 음식 찾아보고 혈당 스파이크. 혈당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거 보고 이 음식은 이제 되도록 안 먹으려고 하겠죠. 줄이려고 하겠죠. 근데 나는 짜장면을 먹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안 튀어요. 야, 그럼 난 짜장면하고는 내가 궁합이 맞구나. 근데 짬뽕을 먹었더니 이 스파이크가 팍 튀는 거예요.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 거를 이걸 보고 이제 캐치해내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나는 우리 사실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딜레마죠. 짬뽕이냐 짜장이냐, 짜장이냐 짬뽕이냐. 가서 항상 고민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본 거예요. 예. 나는 짜장이 맞다. 야, 너는 짬뽕이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연소혈당 측정기 보고 예, 파악을 해서 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건강한 분들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로 가고 있다. 근데 물론 오늘 좀 아이센스가 이제 이런 걸 하는 회사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근데 이제 상장 기업 중에. 근데 이제 주가 급락했는데 저도 왜 빠진지 잘 모르겠어요. 참 힘든 기업이에요. 주가 보면 막 또 막 급등했다, 급락했다. 도대체 참 만만치는 않은데.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보다는 내년하고 내후년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나라 시장이 크진 않고 그리고 결국 미국이나 유럽인데 본격적인 건 내년이죠. 유럽도 지금 이제 출시를 할 텐데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너무 일일비하면 안 됩니다. 예, 당장 올해 뭐 성과 막 크게 나고 막 그럴 만한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런 걸 자꾸 보는 게 기존에 당뇨 환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일반 대상 시장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비만 인구는 꾸준히 늘 텐데 트위스트가 어쨌든 당뇨 환자 한 명당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국가니까 요 나라의 어떤 이런 트렌드를 보는 것도 우리가 만약에 뭐 이런 쪽에 비만 치료제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한다면 스위스 관련된 내용을 잘 찾아보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상 좋은 거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계속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리서치를 해서 검증을 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이런 내용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서 건설 저도 읽어봤거든요. 이 건설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 분도 계세요. 예, 요새 이쪽 올라오지만 아직 좀 시간 필요하다. 근데 신영증권의 박세라 연구원님은 이제 의견이 이분도 예전에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 근데 제가 왜 오늘 소개해드리냐면 바뀌어서 그래요. 바뀌면 봐야 돼요. 의견이 바뀌면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선 좀 긍정적인 멘트를 많이 해주셨어요. 짧게라도 이렇게 보고서 보면. 근데 오늘 일단 긴 보고서를 썼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중금리가 안정화됐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요새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미 전고점 막 돌파한 아파트들도 나오고 근데 서울만 좋다는 게 이게 좀 예전과는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인서울이에요. 인서울, 서울 아파트가 최고다. 이 인식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서울 좋고 지방은 여전히 좀 부진한 상태고 그래서 관건은 지방까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고 왜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냐 핵심은 그 전세 사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비아파트 쪽에 있다 보니까 야 아파트가 제일 안전하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쏠려버려요. 그게 하나가 있고 주택은 금리 연동되죠. 우리나라는 변동금리잖아요. 그죠? 고정보다는. 근데 요새 어떻게 돼요? 금리 떨어지고 있죠. 그 금리 인하 하반기 할 거니까. 그게 하나 있고 또 공급이 부족해. 서울 아파트는요 부족합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살려는 사람 살고 싶고 근데 공급이 적어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니까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5월달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6.3조 원. 저게 뭐죠? 실탄이죠 결국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는 거. 저걸로 매수라는 거니까. 그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도 안 해요. 예, 저렇게 보통 옛날에는 이제 저렇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또 이제 부담이 되니까 막 개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도 일단 약간 이제 거기에 뭐 규제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다 보니까 주택 상승에 이제 이러면 주택 가격이 더 오르는 거 아닐까? 이제 사람들의 좀 매수 심리를 더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정부 입장에선 공급은 늘리려고 할 거예요.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사실. 이제 이 주택 가격 안정화시키는데. 그래서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속도를 좀 높일 것 같고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5개 지구 7.7만 호, 수도권 중소택지 60억의 지구를 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린벨트도 이제 해제를 하고 예. 해서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호 또 8월 달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거를 좀 안정화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공급이죠. 예. 공급을 많이 늘리면 뭐 주식도 똑같잖아요. 예. 가격은 당연히 빠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되면 건설주한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없어요. 공급을 늘려요. 그럼 아파트 건설하는 업체는 좋은 거죠. 그죠? 이제 그 논리예요, 사실. 그래서 실적도 안 좋았고 막 건설주 아무도 기대도 없고 그래서 잃을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향후에 그러니까 이 건설주를 바라보는 투자 아이디어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수도권이나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늘겠지. 이 가정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아파트가 많이 건설이 돼야 건설주 좋은 거죠. 네, 그죠? 거기다 또 아파트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중동에서 LTC 한번 옛날에 설명해 원유 사우디가 뭐하죠? 아람코가 원유에서 롯데케미칼이 하는 것처럼 에틸렌 자기가 직접 뽑아버려요. 지금 S-오일이 저기 어디죠? 울산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샤빅 프로젝트, 사비. 26년에 그걸 해가지고 26년에 직접 석유화 제품 뽑아버리는 거. 그 사업을 하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줍니까? 네. 이번에 그 S-오일의 샤빅 프로젝트도 그 DLNC하고 현대 엔지니어링인가요? 거기가 일부 수주 받은 걸로 그때 공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어쨌든 이런 플랜트들 잘 해주니까. 근데 이쪽을 중동 업체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수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주 한번 조금 뭐 이제 의견 자체는 좀 좋아지는 쪽으로 보고 근데 워낙 힘든 업종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각 기업별로 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 역세권 사업 착공 자체 사업 매출 비중으로 일단 괜찮다라는 의견이고 GS건설도 목표 주가 올라갔고요. 주택 쪽 원래 좀 강자 중에 하나죠. 예전에 한번 사고가 좀 나긴 했었지만 그리고 현대건설 저수익 사업장 24년 끝으로 이제 줄어든다. 저수익 사업장이 내년부터 고수익 사업장이 늘어나고 삼성 E&A는 뭐 주택과는 상관없고요. 삼성그룹의 설비가 투자가 재개되고 상반기에 대형 수주 하나 따냈죠. 파드일. 그리고 하반기에 일부 좀 따내면 그러니까 하반기 수주한 목표를 따낼 수 있을지가 좀 관건입니다. 대우건설은 원전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따냈죠. 그리고 아프리카 이쪽 지역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리고 DLNC는 항상 이제 많이 거론하는 게 재무 구조가 워낙 좋죠. PF 리스크가 별로 없죠. DL건설 자회사 편입하면서 시너지도 있고요. HLDNI는 이제 연초 이게 중소형 뭐 어쨌든 건설 회사지만 연초 이게 옛날에 한라건설 아닌가요? 그죠? 제가 이름이 바뀐 걸로 아는데 연초 회사채 수요 부진 딛고 6월에 600억 정도 회사채 성공적으로 발행했고 자금 경색 우려도 좀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건설사별로 좀 이렇게 적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주택거래량 올라가잖아요 요즘에. 그럼 건자재 많이들 관심 갖죠. 그래서 KB의 장문준 연구원님이 이제 한샘 적어주셨는데 근데 아이디어는 그게 아니에요. 주택거래량이 올라가는 거 물론 좋죠. 좋은데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한샘이 옛날에 시총이 2013년에 4,400억짜리가 2년 만에 7.7조로 열일곱개 봤어요. 지금 뭐 잘 나가는 기업들 다 명함도 못 내밉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2년 동안. 그때 인테리어 시대도 왔고 주택시장 그때 좋았잖아요. 회복되고 아파트 거래량 터지죠. 또 인테리어 수요는 막 급증하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 아파트가 좋았죠 그때.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서울 일부 지역만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랑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서울의 공급이 단기에 급증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더 지려고 하겠죠. 그건 수요는 있는데 당장 공급을 막 크게 늘리긴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한샘의 주요 원재료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고 PB나 MDF를 이용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실적인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최악이었어요. 뭐 이렇게 건자재 아시겠지만 뭐 현대 리바트도 그렇고 근데 일단 이거는 벗어나고 있다.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제 볼 건 뭐냐면 그 주택 매매 거래량에 의존해서 보는 것보다는
과거에는 외형이나 이익 동반 성장이 주요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구조적인 원가율 개선을 보자. 요걸 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한샘이 옛날에 리모델링 할 때 부엌하고 화장실 이렇게 단품 있죠. 이때 되게 원가율이 좋았대요. 2011년, 17년도엔 69에서 71% 정도 원가율. 원가가 낮은 편이죠. 근데 갑자기 2018년부터 원가가 튀는 거예요. 73.5. 작년하고 재작년 78까지. 아니 원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나 이거죠. 단품 공사보다 리하우스 패키지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거 있잖아요. 대리점 통해 가지고 리하우스 패키지랑 되게 유명하죠. 한세. 이거를 2018년부터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대리점이 80개, 19년에 450개, 22년도에 무려 917개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관리 비용들도 들어가고요. 이게 어쨌든 원가율이 올라가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품 쪽일 땐 마진율이 좋았는데 전체 패키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진이 안 좋아졌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한샘 주식 매수 전략은 매매 거래량이 올라가서 사는 건 너무 구태의연하다. 그걸로 하지 그것 때문만으로 보진 말자. 일단 사업 구조 이게 회사의 전략이 좀 바뀌었나 봐요. 리모델링 단품으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지배력 예전처럼. 예.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단품 쪽으로 가서 수익성 개선, 매매 거래량 올라가는 거 자체도 좋죠. 당연히 건자재한테. 둘 다 이게 맞물리면 훨씬 좋은 거죠. 근데 서울 지역에 지금 국한돼 있으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임팩트가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쉽진 않겠죠 아직은. 근데 아무튼 건자재 쪽도 우리가 들여다볼 만한. 그래서 현대 리바트도 있고 또 건자재 하면 그때 며칠 전에 기억나세요? 그 KCC 글라스의 회장님이 대량으로 갑자기 지분 매입한 거. 거기도 유리 쪽이니까 건자재들도 한번 조금 우리가 완전히 그냥 흔히 말하는 쩔어 있잖아요 주가들이. 그래서 뭐 볼만한 그런 좀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종우 연구원이 부품 업그레이드 사이클, 이제 2017년도에 학습한 부품 업그레이드 사이클을 설명해 주셨는데 아이폰 판가의 40% 재료비인데 그 중에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두뇌, 메모리, 디스플레이, 카메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카메라는 계속 올라갔대요 가격이. 근데 이 많은 재료비 어디서 충당될까? 판가를 올리거나 다른 부품 예산을 줄인대요. 근데 보통은 판가를 올린대요. 부품 가격을 계속. 예, 그게 좀 충당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판매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높아진 그 부품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애플 아이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AI와 반도체 시대니까 이거를 AI를 더 하려면 결국 반도체 성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도 6기가에서 이제는 8기가, 12기가까지 갑니다. AI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네. 그래서 5년 안에 2배 이상의 비용을 넣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이 비용이. 왜냐하면 6기가가 아니라 12기가짜리를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아이폰 가격을 더 올리든가 다른 부품 가격을 인하시켜야 된대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애플이 어떻게 전략을 짤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만 보지 말고 이익을 보여줄 시기가 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 AI 디바이스 사이클의 본질은 부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거래요. AI를 하기 위해서는 부품이 좋아야죠. 기존의 메모리도 성능과 용량이 올라가고 MLCC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MLC AI 특화된 고성능 MLCC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수혜를 받는 걸 보자. 그러니까 반도체는 당연하고 AI 이런 교체 사이클로 인해서 MLCC도 이제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 가격도 오를 거고 물량도 증가할 거고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그 신문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거기랑도 좀 이제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고사양 이 MLCC는 그동안 증설도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이슈도 좀 자유롭고. 예. 중국은 주로 저가 업체들이 증설 많이 했어요. 그건 저가고 AI에 들어가는 건 고가예요. 여기는 증설이 없어요. 그래서 AI 고용량 MLCC 부품이 전체 이익을 견인하는 시대가 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올렸고 삼성전기, 예. 그리고 엔저가 불리하죠. 엔저였죠. 엔화가 약세일 때 삼성전기가 무라따나 이런 경쟁사보다 안 좋아요. 근데도 영업이익률 계속 올라갔어요. 이제 엔고가 좀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좋을 수 있죠. 또 삼성 스마트폰 비중도 많이 줄여놨고
10% 이하밖에 안 돼요. 자동차용 고성장하죠. 전장용.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AI 맨해튼 프로젝트, 이게 메리츠의 황수, 이게 뭐냐, 이거 보시면 왜 기술주 왜 빠졌는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I 반도체 회사들한테 호재예요. 이거 AI 기업들한테, 기술주한테 트럼프가 오히려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AI 행정명령 초안을 만들고 있대요. 트럼프 2기 이제 행정부를 만약에 이제 되게 되면. 그래서 핵심은 규제 완화예요. 민간 기업을 늘리겠다. 바이든 정부와 차이는 규제에 있어서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규제들 있죠. 이런 걸 완화하거나 재검토하겠다. 민간주도 전문기관 만들겠다. 이게 트럼프 정책이에요. 근데 바이든은 연방, 그러니까 정부 위주로 하겠다는 거고, 트럼프는 야 민간에 맡겨. 친기업 기조라는 거죠. 네. 이쪽이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AI 기업들한테 오히려 트럼프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주가는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트럼프가 막 된다고 하니까.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맨해튼 프로젝트 해가지고 거기서 승리를 했죠. 그게 원자폭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거. 오펜하이머 아시죠? 예. 핵무기 제조 프로젝트죠. 어쨌든 그걸 해서 미국이 승리를 했고 미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죠. 당시. 예.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아 과학기술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중국도 지금 계속 기술국이 하는 거예요. 뭐 안 돼도 반도체 무조건 포기 못 하는 겁니다. 왜? 과학기술이 뒤처진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과학기술이 일단은 넘사벽 정도로 올라가줘야 최강국이 되는 거죠. 그걸 했던 게 맨해튼 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아폴로 계획이 뭐죠? 그 달나라 보내는 거. 결국엔 소련하고 경쟁해서 밀렸죠. 인공위성 기억나시죠? 밀렸잖아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미국이 이겼죠. 달나라 보내서. 인류를 달나라로 보냈어요. 아폴로 계획으로. 결국 이겼고 미국은 계속 강대국 위치를 과학기술 쪽에서 유지했던. 그러니까 핵폭탄, 우주. 예. 지금 뭐죠? 지금 AI랑 반도체죠. 여기서 둘은 경쟁인데 어쨌든 미국은 중국이 하면 안 되니까 계속 규제를 하는 거고, 중국은 지면 안 되니까 여기 투자를 집중하는 거죠.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이거예요 지금. 중국이 많이 쫓아왔죠. 근데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미국의 제일 문제는 재정 적자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과학기술 제 돈이 좀 많이 빵꾸가 나니까 마이너스 나니까 과학기술 예산 줄이자. 아마 이런 좀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줄여서 R&D, 그러니까 R&D 예산을 마이너스 3%로 좀 줄이자. 예. 그런 걸 요청 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좀 반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냐면 물론 이제 정부 지출을 줄일 수도 있지만 민간 통해서 이걸 메꾸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포기하면 안 된다. 가야 된다. 민간에 맡겨서라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매그니피센트가 빠졌는데 빅테크가 트럼프 때문에 빠진 거면 오히려 매수 기회 아니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가 계속 갈 것 같지는 않다. 그것도 좀 의심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AI 맨해튼 프로젝트에 이제 직접 언급된 기업 중에 상장 기업은 팔란티어라고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건데 그런 쪽이 좀 직접 언급이 돼 있으니까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는 이제 조건 하에선 이런 맨해튼 프로젝트는 오히려 AI나 기술주한테 수혜다.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내용이죠. 이게 워싱턴 포스트 기사라고 합니다. 이게. 예. 그 맨해튼 프로젝트도 저도 처음 이게 뭐지? 그래서 궁금해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거고 챗GPT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요약만 하고 아폴로 계획도 검색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신화.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 이제 사퇴,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사퇴하고 해리스가 했는데 해리스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어요. 실제. 예. 지금 대의원도 거의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민주당 지지층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선거 캠프 자금도 확 모이고 있고 예. 심지어 오늘 있죠. 제가 이거 이제 캡처를 한번 해봤는데 보시면 해리스가 이겼어요. 보이세요? 22, 23일. 로이터 입소스 여기 44. 역전한 거 거의 처음 보죠. 예, 역전해 버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요새 도널드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조용하죠. 예, 주도권 좀 뺏기고 있어요, 사실. 근데 뭐 끝까지 가봐야죠. 근데 어쨌든 역전했다. 그러니까 해리스 중심으로 막 결집이 되는 거예요. 지지층들이 빠르게. 그러면
여전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높긴 하지만 그러나 옛날만큼 일방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린 게 너무 일일비하지 마세요. 뭐 트럼프냐 해리스냐 이러지 마시고 계속 실적 보시고 기업에 더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예,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될지 뭐 해리스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제 결국 9월 10월 달 되면 중요하죠. 그런 부분 중요하지만 지금 누가 될지 몰라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AI는 오히려 트럼프가 좋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뭐 바이든 뭐 이런 민주당이 되면 AI가 안 좋은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예. 기존의 어떤 성장은 하겠지만 그 굳이 좀 비교를 하면 트럼프 쪽이 민간 쪽에 맡기니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BHI는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LNG 복합 화력 발전. 예. 그래서 스팀을 이용해 가지고 이 들어오는 그 천연가스를 어쨌든 이제 스팀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그 발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걸 이제 HSRG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기반으로 하는 복합 화력 발전에 들어갑니다. 중동 시장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 원전 사업도 하고 있어요. 원전에 들어가는 주요 기기들, 부품들. 예. 예.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 또 체코 수주도 따냈으니까 수주를 받을 걸 보고 스마트 원전 있죠. 모듈 원전도 여기 사업에 참여를 해서 개발을 완료를 했고 아마 28년부터 매출이 발생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암모니아하고 석탄하고 같이 섞는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혼소 보일러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수소 연료 전지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다양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원전 LNG 이런 쪽과 관련돼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공부를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예, 그래서 원전주는 안 좋을 때 관심을 갖는 게 좋아요. 막 뭔가 좋을 때 막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번에도 그렇죠. 한국카본은 이제 엄경화 연구원이 목표 주가 올렸고 참 조선 기자 중에서 좀 못 올랐는데 LNG 시장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은 하고 있고요. 세계 국면이래요. 2000년 이후에서 2011년까지는 수출하는 카타르와 수입하는 일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존했던 그러니까 중동에 수출을 많이 하고 아시아가 수입하는 그런 시장이고 2기는 최근까지인데 수입국과 수출국이 갑자기 막 커지는 거예요. LNG가 많이 필요하니까 수입도 많이 하고 수출국이 늘어납니다. 뭐 미국 셰일가스부터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죠. 그 사우디도 우리 가스 개발한다. 그러니까 수출하는 국가도 늘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3기는 이제 이 수출 국가들의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수출량이 늘어나죠. 예. 이런 거. 그래서 그 캐나다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출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수출량을 늘리는 게 26년. 그러니까 LNG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LNG 하면 또 운반선이고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그 LNG 본행제, 예, 단열재, 열을 차단해주는 걸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 하고 있죠. 그래서 2분기 실적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작년에 화재 사업이 그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나서 조치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하반기엔 더 이익률이 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B금융은 일단 자사주 매입 발표해서 굉장히 예상보다 많은 자사주 발표를 했고 소각한대요. 그래서 밸류업 하고 있고 시장 기대보다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 냈고요. 밸류업 ETF 만들어지면 아마 들어갈 기업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연초 이후 주가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은행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은행주 무시하면 안 된다. 예. 근데 은행주가 주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올해만 63% 올랐어요. 근데도 아직도 싸요. PBR 0.56배. 너무 올랐으니까 뭐 지금 쫓아가는 건 좀 그렇지만 여전히 주가 측면에선 싸다. 그리고 일본 비롯한 글로벌 은행주들 주가 상승 감안하면 상승 여력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이제 정말 어제 실적 찢어버렸죠. 너무 좋아가지고 연이은 증상 계획에도 전방 수요 여전히 좋고 신규 수주 속도 전분기 대비 둔하는데도 매출은 그걸 넘고 있다. 그러니까 분기 매출 규모를 뛰어넘는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안정화되고 있고 북미 인프라 정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재생에너지 수요가 줄면 전력기기 수요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 제기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력 공급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된다고 뭐 전력기기 수요가 줄까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예. 다올 투자에서는 현재 수주 잔고 60%가 미국이래요. 미국이 마진이 좋거든요. 이게 2027년 8년까지도 수주가 되고 있고 프로젝트까지 일부 고객사는 30년까지 프로젝트도 발주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마치 조선주 보는 것 같죠. 그런 좀 사이클처럼 가고 있고, NHA 이민재 연구원님은 글로벌 경쟁사와 유사한 높은 수익률,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률 20% 넘었고요. 빅테크 기업들과 데이터 센터 계약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쪽에서 이런 변압기 같은 거 수주를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 무관하게 전력망 투자는 계속될 것 같다. 북미에서 유럽으로 전력청에서, 그러니까 주요 수요처가 북미랑 전력청인데 이제 여기서 유럽과 빅테크로도 전환이 된 분위기 같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까지 한번 설명해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공시는 이제 미코 아시죠? 미코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열압착 본딩할 때 그 요거 기억나세요? 요거 예,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열을 확 높여주는 거. 그러니까 뭔가 본딩할 때 열로 붙이거든요. 그때 이 히터로 열을 확 올려주는 거예요. 그 세라믹 히터. 요거 만드는 기업입니다. 본업은 반도체 쪽인데, 근데 어제 공시에 뭐가 나왔냐면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 지분을 취득했대요. 한 절반 정도를. 예, 500억 들여서. 근데 작년에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 실적이 되게 좋아요. 194억짜리를 500억이면 싸게 산 거죠. 되게. 예, 비싸게 산 건 아니죠. 근데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 들어가 봤더니 여기는 이제 에너지와 환경사업. 아까 BHI 있죠. 그 회사는 좀 비슷해요. HSRG 설비도 제작하고 탄소 포집 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조선조 관련돼 있어요. 선박에 그 배기가스 제거해주는 스크러버까지. 이런 걸 하는 이제 약간 에너지 플랜트 기업인데 그거를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HSRG가 아까 설명 잠깐 드렸지만 요거예요. 여기 이제 BHI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그 LNG 공급이 있으면 요거 가스터빈 해가지고, 예, 일부를 여기 이제 그 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걸 이쪽으로 보내요. 근데 여기서 그 폐열이 있거든요. 폐열. 여기서 이제 열이 하나 나오는데 그 폐가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증기로 다시 한 번 더 발전시켜줘요. 그러니까 이때 발생하는, 그러니까 LNG를 연료로 가스터빈을 가동하죠. 근데 그때 이제 버려야 되는 폐가스가 나오죠. 근데 그거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 환경도 안 좋고, 그거를 수증기를 이용해 가지고 스팀 터빈으로 한 번 더 해줘요. 그럼 전기가 또 나와요. 예. 그래서 발전소 최대 출력을 33%까지 이중 작업해 주는 거죠. 그게 HARSG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한미반도체가 역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주주환원을 많이 하면 본업 투자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야, 본업에 지금 투자할 것도 많은데 주주환원 어떻게 하냐. 근데 한미한테는 그게 안 맞는 얘기예요. 할 수 있어요. 주주환원도 하고 본업 투자도 같이 하는 정말, 예, 대단한 기업이에요. 예, 우리나라 이런 기업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본업 투자 많이 해야 돼서 우리 투자는 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 정말 그런 회사도 있겠죠. 예. 아, 쥐어짜도 못하는 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본업 투자하면서 주주하는 같이. 미국은 그게 많잖아요. 예. 그걸 보여주는 회사가 한미입니다. 또 지금도 설비 투자까지 해버리죠. 얼마 전에 자사주 취득, 설비 투자. 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KB금융이 자사주 소각, 롯데렌탈 소각, 티라유텍이 아까 그 잠깐 제가 범성공자님하고 그 아침에 생방송 인터뷰할 때 티라유텍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LS 일렉트릭 지분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뭐 지분 취득한다거나 이럴 때는 좀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예. 티라유텍은 중소형 회사인데 LS 사실 이제 저희 계열사죠. 예. LS 일렉트릭이 지분을 23% 취득해 버렸어요.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예, 왜 했을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티라유텍이 하는 건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래요. LX 일렉트릭과 좀 약간 결이 있고, 자회사가 AMR 아시죠? 자율주행 물리로봇. 요거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그 T-로보틱스 같은 회사들 있죠. 예, V원텍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경쟁 기업들이죠. 근데 티라 로보틱스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X 그룹이 이걸 인수했다는 건 이런 쪽을 대기업들이 좋게 보는구나.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공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내부자 매수는 어제는 없었나요? 예. 제가 안 적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안 적었으면 없는 거예요. 예. 혹시라도 여기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다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제는 어쨌든 제 기억에도 없었던 것 같고, 예. 제가 밤에 이제 잠자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시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벌써 5시가 넘었네요. 큰일 났네요. 저희 이제 또 이거 빨리 편집하라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안 좋았고요. 간단히만 할게요. 좀 죄송합니다. 네, 코스닥은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요, 모더나 관련주가 좀 올랐고, 오늘 바이오 쪽 좋았죠. 제약바이오가 뭐 요새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보톡스 쪽도 오늘 휴젤이 13% 올랐고, 대웅제약,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오랜만에 다 괜찮았어요. 특히 APR도 오랜만에 좋았고, 비올, 뭐 이루다 약간 반등했고, 면역항암제도 오늘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헬스케어의 날이에요. 네, 헬스케어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의료 AI도 오늘 좋았고요. 예. 그리고 우주항공 쪽도 오늘 하나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우주항공도 거의 끝나가는데, 우주항공으로 갔다기보다는 뭐 방산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근데 오늘만큼 우주항공으로 간 것 같아요. 왜냐면 세트라가이도 같이 갔으니까. 그래서 컨택하고 컨택 세트라 이쪽이 다 이제 위성 쪽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제 제가 한번 영상 이제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아무튼 한 번 더 있다가 함께 배우기 시간에 좀 더 정리는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주들도 오늘 카카오가 오랜만에 올랐고요. 네, 3D 낸드도 오늘 테크잉이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반등했어요. 근데 반도체 아직까지는 좀 힘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은 좀 다져가는 것 같아요. HBM 관련주도 좀 뭔가 좀 버티려고 하죠. 하이닉스도 좀 살아났고. 다만 오늘은 이제 피팅주가 좀 안 좋았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올라온 거 아시죠? 트럼프 트레이드로 한번 확 올랐는데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 뭐야? 근데 오히려 또 뭐 어쨌든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도 있겠지만 주가 또 흔들리면 뭐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역시 흔들립니다. 같이. 그죠? 이거 트럼프 안 되는 건가? 이제 그러니까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트럼프보단 좀 트럼프 대책점에 있는 거.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좀 강했던 거죠.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쪽이 좀 흔들렸고, 자동차는 오늘 조금 부진했고요. 예. 만도가 좀 안 좋았고, 2차전지도 뭐 기업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2차전지도 뭐 오르는 기업들도 있지만 조금 부진했고, 은행주도 KB금융 그렇게 좋은 실적 내고 막 그런 데도 안 갑니다. 셀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막상 좋은 실적 냈지만 부진했고, 삼성이 좀 많이 빠진 게 좀 아쉽고요. 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오늘 삼성바이오가 호실적 냈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다크호스로 좀 계속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게, 정말 너무 주가 안 갔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모멘텀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실적은 확인하셔야 돼요. 예, 저렇게 삼성처럼 실적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주가가 의미 있게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은 뒷받침이 좀 돼야 된다. 근데 오늘 어쨌든 바이오의 중심을 다 이 기업들이 정말 잘 잡아줬고, 방산과 전력기기, 바이오 이쪽이 시장을 잘 이끌었던 모습인데, 2차전지는 좀 여전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LG노텍도 실적은 잘 나왔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오랜만에 넷마블 올라갔고요. 하나 시스템 좋았고, 2차전지 좀 부진했고, 바이오가 한마디로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ST팜도 올라갔고, 보로노이 이런 바이오 쪽이 좋았죠. 파크 시스템즈도 오늘 오랜만에 그래도 반도체도 뭔가 약간씩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 이 점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괜찮다. 네, 그래서 바이오가 확실히 하반기에는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런 좀 분위기가 이게 확인된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이제 벌써 또 목요일인데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